이거 묻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웃나라는 죄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데 이 전투 중량 40톤이 넘어가고 가격도 100억대인 장갑차가 대체 왜 필요하냐 이거지. 오스트레일리아 육군은 규모가 작고 파병 규모도 그리 크지 않지만 고강도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거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기도 어렵고 이게 피해에도 민감하다면 이게 강력한 차량을 보유해야지. 그렇다면은 뭐 고성능이 필요하긴 하겠는데 이 대체 얼마나 높은 수준을 원하길래 이 영국이 채택한 AJX나 스웨덴제 CV90 같은 베스트셀러가 다 떨어진 거야? 이건 오스트레일리아가 공개한 MCCC라는 사업의 주요 임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 보병 전투차와 기동 지원 차량은 적의 보병 공격을 견디며 목표를 향해 이동하면서 전차와 함께 목표와 교전하고 목표 전방 300m까지 전진하면서 보병을 하차시키고 이후에 목표까지 시속 50km의 속도 혹은 300m를 30초 내에 돌파해 보병을 지원하고 목표를 제압해야 한다. 야, 뭐 그냥 뭐 괴물을 내놓으란 소리네. 아덱스에 전시된 그 레드백 치대 차량 보니까 무슨 원로만치가 굴러다니는 것 같더라고. 뭐 크긴 크지. 그런데 저렇게까지 클 필요가 있나? 이 오스트레일리아 요구 조건이 하차 보병이 8명 탑승이 기준인데 이 브래들리만 해도 6명에서 7명이고 K21도 9명이 탑승을 하지만 이 레드백이나 링스보다 훨씬 작잖아. 이게 과거에는 어떻게든 탑승시키려고 사람으로 이게 테트리스를 했으니 막 그렇지.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구겨놓고 마구 이게 뒤흔들면 피로도가 너무 높아진단 말이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장갑차에 내린 뒤에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고. 야, 진짜 뭐 두 돈 반 화물칸에 짐짝처럼 실려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납득이 되네. 아이 그리고 생존성 면에서도 이게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차 내 사람과 장비가 좁은 공간에 뭉쳐 있으면 그러니까 조금만 뚫려도 큰 피해를 입기 쉬운데 여유 공간이 있으면 피해가 최소화되고 탈출도 용이해지거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육군의 M123보다 최소 200mm 이상 넓은 개인 공간을 요구했고 그러니 차체가 커질 수밖에 없었어. 이건 정확한 답이 있나? 장갑차의 방어력 같은 건 뭐 세계 어딜 가나 기밀 취급이잖아. 다행히도 경쟁 사업이라 이게 공개된 정보가 이게 조금 있어. 스테넥 4569 레벨 6 플러스 알파 정도? 스테넥 4569 레벨 6면은 이 500m에서 발사된 30mm 철갑탄을 방어하고 모든 방향에서 10m 거리에서 폭발한 이 155mm 포탄을 막는 수준이지. 게다가 방어 구조 설계를 최적화했으니 실제 방어력은 상당히 우수하겠지. 그러니까 보통 장갑차 전면부는 이런 형태지. 그렇지, 뭐 다들 뭐 비슷하잖아. 이게 방어 측면에서는 이게 효율적인 형태가 아니야. 장갑차가 평지에서만 싸우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고저차를 두고 보자고. 아, 이게 내리막만 내려가도 바로 정면에 상부가 보이네. 이 반대로 언덕이나 장애물을 넘거나 이게 상대가 낮은 곳에 있으면 얇은 전면 하방이 그대로 노출되는구만. 장갑으로 가리기 어려운 정면 하방이나 그러니까 정상면을 줄이고 정면 장갑을 넓힐수록 방어를 하기는 효과적이지. 그러면 왜 이전의 장갑차들은 그 방어에 비효율적인 구조로 설계를 한 거지? 작은 차체로 장애물을 넘거나 도하를 하려면 저런 형태가 효과적이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큰 차체 도하를 할 생각이 없이 방어력만 중시하면 쐐기골 형태가 낫다는 거지. 비슷한 부분이 또 있어. 어디? 엔진의 흡기, 냉각에 쓰는 라디에이터 그릴. 보통 엔진이 직접 노출되지 않게 설계하지만 취약한 부분인 건 분명하단 말이지. 그리고 라디에이터로 열이 나오니까 요즘 많이 쓰는 열영상 장치에 포착되기도 쉽고 열기가 심하면 자기 포탑에 설치된 조준경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 아, 그 말 듣고 보니까 이 레드백에는 아예 그릴 자체가 안 보이네. 보통 이 정면 상부에 없어도 우측면에는 설치를 하던데 혹시 뭐 엔진이 다른 곳에 설치가 됐나? 엔진은 평범하게 우측 전방에 있어. 대신 흡배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덕트로 끌어서 후방 상부 포탑 뒤로 연결하고 강제 송풍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차내 공간을 많이 잡아먹지만 그릴 자체의 노출을 포탑이 어느 정도 가려주니 방어력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구조야. 방어력이 인상적이긴 한데 이 대전차 미사일이나 대전차 로켓 같은 무기들을 상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RPG-7 한 방에 뻥 해버리면은 허무하잖아.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육군도 방어력 요구사항을 붙였지. 4, 5톤 정도 이렇게 증가 장갑을 붙일 여유도 있어야 하고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가 기본 장착되어야 한다고 말이야. 하드킬 시스템을 보병 전투차에 일일이 단다고? 야, 진짜 뭐 정말 방어력이 목숨 걸었구만. 주변에서 하차 보병이 작전을 하는 보병 전투차라서 하드킬 시스템이 잘못 터지면 아군이 피해를 입으니 전차보다 이게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지.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육군이 요구한 게 이스라엘의 아이언 피스트야. 아이언 피스트라. 그게 아마 트로피 다음으로 채택 실적이 많은 하드킬 시스템이지. 이 선회식 발사기에 대응탄이 설치되는 방식이라 360도 전방의 요격은 물론이요, 탑 어택 방식의 그 대전차 미사일도 상대할 수가 있다고 해서 이게 꽤 유명하잖아. 덤으로 파편탄 형식이 아니라 열압력 탄두를 쓰는 방식이라 파편이 멀리 날아가지 않아서 이 주변 보병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낮지. 이거 그러면 확실히 보병 전투차에 어울리는 장비라고 할 만하네. 덤으로 지뢰나 급조 폭발물 방어 요구 사항도 매우 높았지. 하나의 협력업체인 플라산 쪽 자료를 보면 스테넥 4569 레벨 4B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차체 하부에서 10kg급 그 지뢰나 폭발물이 터져도 무사하다는 거지. 전투 중량 42톤급 괴물이라는 걸 생각해도 이제 뭐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덤으로 차체 내부에 설치되는 자석들도 이게 모두 현수식이야. 현수식? 그러니까 차체 바닥이나 벽이 아니라 상면에 매달려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차체 하부의 폭발력이 직접 이게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니 충격으로 부상을 입지 않거든. 야, 또 그런 게 있었어. 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 방어력 하나는 어딜 봐도 빠지지가 않는구만. 방어력을 중시하고 이 덩치도 크다면 기동력은 나빠지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전투 중량 40톤, 차체 길이 7m가 넘어가는 거구라서 좁은 길을 다니기는 어렵지.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군의 요구가 있으니 기동성은 우수할 수밖에 없어. 하긴 뭐 300m 30초 대신에 야지에서 시속 50km 주파 같은 요구 조건도 있었지. 그래서 톤당 마력비가 23.8로 M1A2보다 좋아. 42톤이나 되는 덩치로 M1A2 전차보다 톤당 마력비가 높으려면은 이 최소 1000마력급 엔진을 얹어야 한다는 거네. 그래서 레드백은 K9의 파워팩 조합을 채택했지. K9 자주포의 파워팩이라. K9이 전투 중량 47톤의 1000마력급이니까 이 레드백과 거의 동일한 체급이긴 하구만. 레드백의 최대 특징이자 장점 중 하나가 바로 ISU, 암 내장형 현수장치야. K-21 보병 전투 차량에 적용했다는 기술이지. 그런데 이 어떤 면에서 우수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ISU는 유기압 실린더를 사용해 충격을 줄이는 방식이라 일반적인 토슈마보다 가동폭이 큰 편이야. 그만큼 많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작은 진동을 잘 걸러낼 수 있으니 야지 주행에서 차체의 진동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게 최대 장점이야. K-21 개발 경험이 있었으니 뭐 도전이 가능했다고 봐야겠네. 뭐 그렇지. 그러니까 비슷한 케이스로 고무 궤도도 있어. 그 K53이나 콤바인 같은 데 쓰는 고무궤도 말이지. 야, 근데 그런 걸 갖다가 42톤 덩치에서 돼? 세계 최대의 고무궤도 업체인 소우시라는 곳에 CRT를 썼는데 이게 50톤까지 버티는 물건이야. 고무로 만든 게 50톤급 중량을 버틴다는 게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실제 내구성은 어때? 고무라고 해도 금속이나 복합재 케이블과 밴드로 강화된 일체형 고무궤도라 물성만 보면 철제 경첩의 직팝인 이게 금속 궤도보다 훨씬 뛰어나지. 무슨 만병통치약 광고 같네. 단점도 있지. 가격이 훨씬 비싸고 아직 40톤대의 장갑차에 적용된 사례가 없다는 거. 그러면 혹시 파손됐을 때 이 수리 난이도 이건 좀 어때? 일체형이라면은 한 번 망가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파손 부위를 적당히 잘라내고 응급처치하고 후방에서 교환하면 돼. 물론 통짜 교환이라 비싸긴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확실히 우위인 거지. 괜히 금속 궤도를 영원히 밀어낼 기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엔진과 변속기가 안정지향적인 선택이라면은 ISU나 궤도는 상당히 모험적인 선택이네. 고무궤도와 ISU를 함께 채택한 덕분에 연비나 가속, 제동 능력은 물론이고 소음이나 진동 면에서도 평가가 쭉쭉 올랐어. 게다가 더 큰 장점이 있어. 덩치가 비슷한 레드백과 링스의 구동계를 비교한 표를 봐봐. 이게 뭐 하나하나는 몰라도 다 합치면은 이 구동계에서만 중량이 3톤 이상 차이가 나네. 레드백이 3, 4톤 정도의 중량을 덜었으니까 이 전투 중량이 더 가벼우면서도 장갑이 비슷하거나 더 많은 중량을 장갑에 할당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레드백의 또 다른 특징은 탐지 능력이 우수하다는 거야. 탐지 능력? 그러니까 방어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가능한 먼저 보고 먼저 쏴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게 오스트레일리아 육군의 요구거든.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 이 장갑차의 시야라는 게 기본적으로 쇠깡통 안에 들어가서 이 잔망경 몇 개로 외부를 관측하는 거고 차장과 포수용 조준경이 있다고 해도 이 시야각이 좁은 편 아닌가? 레드백은 그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이거 제법 노력한 편이야.
일단 차장과 포수용 저중경은 오스트레일리아 업체인 에오스 ICSS라는 제품인데 센서가 차체나 포탑에 고정된 방식이 아니라 이축 회전 마운트에 설치되어 있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설계됐거든. 그리고 근거리라면 아예 장갑 너머를 투시할 수 있는 기술도 도입했어. 아, 그 아이언 비전 얘기하는 거지? 맞아, 아이언 비전. 차체 외부에 360도 감시가 가능하도록 주야간용 카메라를 부착해놓고 헬멧에 카메라의 화상을 띄워서 장갑 너머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아, 이게 뭐 일종의 증강현실 기술이구만. 360도 전방위를 주야간 가리지 않고 볼 수 있다. 야, 끝내주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요구를 다 충족을 했다면은 정말 채택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현지 보도를 찾아봤는데 이게 적어도 이게 시험 단계의 평가는 대등 이상으로 봐야 할 거야. 하지만 이게 무기가 꼭 성능에 따라 도입되는 건 아니고 국내 산업이나 외교 같은 분야의 영향도 강하게 받으니까 이게 뭐라고 장담하기 어렵겠네. 하긴 뭐 국내에서는 하나가 거대한 기업이지만 이 고성능 장갑차 시장에서는 신입에 가까우니까 오히려 인지도가 낮은데도 대등 이상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성과라고 봐야겠네. 자, 수고했고, 자, 지금까지 환장 전 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